저는 시댁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얼큰 해물 칼국수 노점을 차렸습니다. 비바람 부는 날 한 할머니께서 찾아와 제 가게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불쌍해서 동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 민주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5시가 넘으면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고 남편이 밤 10시 넘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매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해드렸고 집안일은 한 번도 시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도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원수 보듯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 말하셨습니다. 지은아, 네 배는 돌려 말하셨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느니 여자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느니 우리 민준이네 집안대가 끊길 수는 없지 않니? 저는 매번 참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민준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퇴근하면 제 시간에 집에 왔는데 요즘은 항상 야근한다고 둘러댔고 돌아올 때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민주는 짜증을 내며 제가 헛생각한다고 하거나 서재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몰래 민준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민준이 회사 인턴과 이미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겨우 20살 초반이었고 SNS에 둘의 다정한 사진을 올렸는데 저만 차단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만 휴대폰을 들고 민준에게 따졌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 관계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사진을 민준에게 다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민준 앞에 내밀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좋게 봐줘.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3년의 정이 내가 임신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한 모든 것을 다 잊었어? 하지만 민주는 저를 보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저를 실망시킨 것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그 서연이라는 여자를 직접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직접 귤을 까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 이모가 해줄게.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웠는데 꼬집기는커녕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시다니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귤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연이가 민준이 아이를 가졌으니 우리 민준이네 집안대가 이어지게 되었어. 너는 현명하게 행동하고 빨리 이혼해서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마. 임신을 했다는 말에 저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 민준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짐은 엄마가 2천만 원래, 계금은 엄마가 2천만 있대. 그러니까 이 집은 원래 제 것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집은 원래 제 것이 되어야죠.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줘. 사인해. 우리 좋게 헤어지자. 저는 이혼 합의서에 모든 재산 자발적 포기라는 조항을 보고 민준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그 여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습니다. 이 가정에 3년을 바쳤는데 결국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니 게다가 배가 쓸모없다는 오명을 씌워 이혼을 강요하다니 저는 오명을 씌워 이혼을 강요당하다니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3년의 정의. 우리 3년의 정의. 그렇게 하니 정의. 예금도 제 몫이 절반인데 왜 저한테 2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서 이혼 합의서를 낚아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2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알라치 못하는 암탉 주제에 재산 요구할 염치가 있어? 빨리 사인하고 꺼져. 안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앉는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여자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맞아요. 빨리 가세요. 민준 오빠랑 저 결혼하는다. 맞아요. 빨리 가세요. 저는 그들 셋이 한 통속이 되어 떠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붙잡고 늘어져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민주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한 번 훑어본 후 2천만 원 현금을 제 앞 테이블에 던지듯이 놓았습니다. 마치 거지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돈을 잡지 않고 제 옷 몇 벌을 작은 캐리어에 챙겨 넣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저를 배웅조차 하지 않고 그 여자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얼굴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하려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현년에 돌아가셨다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전율연이 혈입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제 진심을 다했던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며 저를 쓰레기처럼 집 밖으로 내쫓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손에 든 캐리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폰과 몇만 원의 잔돈뿐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민준이 준 2천만 원을 받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잘 곳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근처 저렴한 모텔을 찾아보니 가장 싼 곳도 하룻밤을 파자보니 이 돈으로는 며칠도 묵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위에 앉아 머리를 굴렸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칼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육수가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로 배웠는데 지금은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얼큰 해물 칼국수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원가가 저렴하고 회전율이 빠르니 맛만 좋으면 분명 사람들이 사 먹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몸에 지닌 유일한 값비싼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5억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총 3~5억만 원의 초기 자본이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도매시장에 가서 도구를 샀습니다. 중고 가스통과 가스레인지에 8억만 원, 큰 알루미늄 냄비 2개에 1~2만 원, 그리고 그릇, 젓가락, 숟가락 같은 작은 물건들을 2억만 원 넘게 썼습니다. 얼큰 해물 칼국수의 핵심은 육수였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신선한 해물조개, 새우, 홍합 등 돼지 등뼈, 닭 육시용뼈, 그리고 깊은 맛을 내는 무, 대파, 마늘을 샀습니다. 칼국수면은 쫄깃하고 탄력 있는 겉면을 골라 5영 kg에 한 번에 샀습니다. 잘 익은 작은 수레에 싣고 나니 이미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 아삭한 숙주나물, 쫄깃한 표고버섯, 고소한 김가루, 송송선 파 같은 고명들도 빠짐없이 샀습니다. 저는 작은 수레를 끌고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노점을 차릴 곳을 물색했습니다. 마침내 재래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고
옆에도 온통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이라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곳에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돼지 등뼈와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돼지 등뼈와 닭뼈를 데쳐 큰 냄비에 넣고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내놓았습니다. 큰 그릇은 15,000원, 작은 그릇은 12,000원. 김치나 계란 추가는 별도였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전을 부치던 이모님께서 저를 가엾게 보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첫날이죠. 처음엔 다 그래요. 소리 좀 내서 뭘 파는지 알려야 사람들이 알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네 집에 있을 때는 사람들과 얼굴 붉힐 일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소리내어 말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새도 곧 못 낼 처지라는 생각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큰 해물 칼국수. 다 노려낸 육수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와서 맛보세요. 몇 번 소리치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마침내 한 젊은 아가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치 많이 넣어주세요. 김치 많이 넣어주세요. 김치 많이 넣어주세요. 김치 많이 넣어주세요. 나는 얼른 대답하며 재빠르게 면을 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와, 이 칼국수 정말 맛있네요. 인터넷에서 파는 봉지 칼국수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녀의 말이 나오자마자 옆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도 둘러싸며 너도 나도 맛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손님이 몰려왔고 저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장사를 마칠 때 돈을 세어보니 2억만 원 넘게 팔았습니다. 원가를 빼면 1억만 원 넘게 벌 수 있었으니 장사를 마칠 때 옆에서 전을 부치던 이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솜씨가 좋으니 앞으로 분명 잘 될 거예요. 내일은 일찍 와서 좋은 자리 잡아요.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임시로 빌린 모텔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밤바람이 불자 그제야 다리가 쑤시고 아팠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번 돈을 생각하고 그 아가씨가 제 칼국수가 맛있다고 했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옛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제 힘으로 칼국수 팔아서 돈 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비록 어머니가 이 문자를 받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칼국수 장사를 열심히 해서 제 두 손으로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준과 그 가족들에게 제 그들 없이도 제족들에게 제가 그들 없이도. 다음 날 아침 5시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수레를 끌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이 한 그릇의 칼국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사 셋째 날,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육수도 이틀 전보다 더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가격표를 내놓자마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날 제 칼국수를 사 먹었던 그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2명을 데려와 제 칼국수를 친구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응했고 재빠르게 면을 삶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아가씨는 기다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 칼국수 가게 차리면 제가 매일 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중에 돈을 모으면 가게를 차릴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장사는 이틀 전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정오쯤에는 칼국수 면이 거의 절반이나 팔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자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몸에 닿으니 싸늘했습니다. 거리의 행인들이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옆에서 전을 붙이던 이모님도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하며 비가 그치면 다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냄비에 남은 육수와 칼국수 면을 보며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비가 계속 내리면 오늘 남은 재료들을 다 팔지 못할 것이고 저는 큰 우산을 들고 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저 서둘러 지나갈 뿐 아무도 멈춰서서 칼국수를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고 장비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짙은 남색 외투를 입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으며 고추기름은 적게 넣어주세요. 고추기름은 적게 넣어주세요. 고추기름은 적게 넣어주세요. 고추기름은 적지몰이 소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노점 앞에 멈춰 서서 한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비 오는데요. 왜 굳이 여기까지 칼국수를 사러 오셨어요? 비 그치고 오셔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이 근처라서 걸어오는 것도 멀지 않아. 어제 이웃집에서 시장 입구에 칼국수 파는 아가씨가 왔는데 맛이 정말 좋다고 칼국수를 삶았습니다. 맛이 정말 좋다고 하기에 오늘 일부러 맛보러 왔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촌으로 된 지갑을 꺼냈지. 할머니께서 고추기름을 적게 넣어달라고 하셨기에 고추기름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튀긴 김가루를 더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이가 좋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김가루는 바삭해서 드시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국수를 다 삶아 그릇을 할머니께 건네며 휴지도 한 장 드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드세요. 뜨거워요. 할머니는 그릇을 받아들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아래 앉아 천천히 칼국수를 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한 입 한 입 드시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해 보이시는데 정말 근처에 사시는 걸까? 비가 적게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할머니가 칼국수를 다 드시고 그릇을 돌려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 칼국수 정말 맛있네. 육수도 시원하고 면도 쫄깃하고 내가 예전에 남쪽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정통이 맛이 나는구나.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육수를 더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한 할머니가 일부러 찾아와 응원해 주시는 것이 칼국수를 더 많이 파는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정말 매일 오셨습니다. 맑은 날이든 하얀 날이든 가끔 부슬비가 내릴 때도 우산을 들고 오셨습니다. 매번 작은 그릇에 얼큰 해물 칼국수를 사드셨고 고추기름은 적게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삶은 계란도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저 제가 만든 칼국수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칼국수를 사러 오실 때마다 저에게 몇 마디씩 말을 걸었습니다. 몇 시에 장사를 시작하고 몇 시에 마치는지, 제때 밥은 먹는지 물어보셨고 날씨가 추우니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날 육수를 너무 늦게까지 우려내느라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노점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기도 전에 할머니는 저를 보고는 얼른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아픈 거야? 저는 할머니께 괜찮다고 그냥 늦잠을 잤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제 손을 만져보시며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아침밥도 안 먹었지? 내가 아침에 계란 삶았는데 하나 가져왔어. 얼른 먹고 배 채워. 얼른 먹고 배 채워. 그나 가져왔어.
얼른 먹고 배 채워 비닐봉지에 쌓인 삶은 계란을 꺼내주셨습니다. 제 손에 든 계란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혹시 제가 여자 혼자 노점 장사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동정하시는 걸까? 옆에서 전을 부치던 이모님도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저 할머니가 매일 와서 응원해주고 또 그렇게 아가씨를 챙겨주는데 혹시 친척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 모르는 분이에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처음으로 제 칼국수를 사러 오셨어요. 이모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이상하네. 저 할머니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분이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요. 혹시 도와주실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매일 제 시간에 칼국수를 사러 오시는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친절이 단순히 동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칼국수를 사러 오셨을 때 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제 어머니의 이름을 아시는 걸까? 그날 할머니가 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신 후 저는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일까봐 혹은 물어본 후에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평소처럼 칼국수를 사러 오셨고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 의문을 다시 억누르고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얼큰 해물 칼국수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매일 칼국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가끔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칼국수 면이 다 팔리곤 했습니다. 옆에서 전을 부치던 이모님은 저에게 농담으로 제가 자기 장사를 망친다고 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옆에서 매콤한 해장국을 팔던 박미경 아주머니는 예전에는 가끔 담배도 한 대씩 주고받으며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을 몇 마디 내뱉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막 노점을 차리고 삶아 놓은 면을 큰 그릇에 담으려는데 박미경 아주머니가 갑자기 매콤한 해장국 그릇을 씻은 더러운 물을 촤악 하고 제 칼국수 면이 담긴 그릇 옆에 쏟아부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튀어 칼국수 면에 여기저기 묻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얼른 옆에 있던 행주를 집어 면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박미경 아주머니는 두 팔을 허리에 얹고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뭘 하긴. 이 노점 자리는 다 같이 쓰는 건데 네가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내 장사 방해하잖아. 내가 물 좀 뿌렸다고 뭐가 어때?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노점과 아주머니의 노점 사이에는 1m 넘는 거리가 있었고 저녀 아주머니의 장 사이에는 1m 넘는 거리가 있었고 이 칼국수면은 방금 삶은 건데 곧 팔아야 할 건데 아주머니가 더러운 물을 뿌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거 일부러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박미경 아주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시비 걸어? 네가 조심성 없이 그릇을 길가에 놓아서 물이 튀었으니 누구 탓을? 게다가 겨우 그깟 칼국수면이잖아? 얼마나 한다고. 네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이런 거 신경이 났어?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둘러섰고 어떤 사람은 박미경 아주머니가 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해서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질투하다니 시댁에서 쫓겨난 여자가 겨우 이깟 칼국수 파는 걸 뭘 질투하겠냐고.
어쩌면 그 칼국수에 무슨 불결한 것을 넣어서 사람들이 이 말은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고 일어서서 아주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 말씀은 양심껏 하세요. 제가 파는 얼큰 해물 칼국수는 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고 육수도 매일 직접 우려내요. 한 번도 불결한 것을 넣은 적 없어요. 아주머니,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저를 이렇게 모함하면 안 되죠. 박미경 아주머니는 여전히 저와 싸우려 했습니다. 이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 아가씨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언제 오셨는지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얼굴은 약간 엄숙한 표정으로 박미경 아주머니를 보고 계셨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기분 나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와 저 아가씨 사이의 일이에요. 할머니랑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감싸듯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상관없어? 내가 매일 이 아가씨네 칼국수를 사 먹는데 이 아가씨 칼국수가 깨끗한지 내가 가장 잘 알아. 이 아가씨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육수도 몇 시간씩 우려내. 네 매콤한 해장국보다 훨씬 깨끗해. 네가 장사가 잘 안 되면 맛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남을 괴롭히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 말씀이 맞다고 박미경 아주머니가 제 장사가 잘 정원이가 제 장사가 잘 장사가 자고 박미경 아주머니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장 관리소 직원이 마침 순찰을 돌다가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을 부치던 이모님께서 서둘러 관리소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박미경 아주머니가 저를 괴롭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전에도 일부러 쓰레기를 제 노점 옆에 버린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모함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당장 이 아가씨에게 사과하고 더럽힌 칼국수면을 배상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겁니다. 박미경 아주머니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물을 뿌리고 모함한 건 잘못했어요. 칼국수 값은 내가 배상할게요. 저는 아주머니의 마지못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그리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과는 됐고요.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칼국수 값도 배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시 삶으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박미경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자신의 노점을 정리했고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일이 해결되자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나한테 뭘 그리 격식 차려? 그 아주머니가 원래 예의가 없었던 거야. 나는 그저 공정한 말을 했을 뿐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장사 잘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말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으로 얼큰 해물 칼국수 하나 주세요. 고추기름은 적게 넣어주세요. 평소처럼요. 저는 돈을 받아들고 얼른 칼국수를 삶았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갖다 들고 얼른 칼국수를 삶았습니다. 할머니가 칼국수를 다 드시고 가신 후 전을 부치던 이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은 분 만났네.
저 할머니는 매일 와서 응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시비도 해결해주고 당신 저분한테 정말 잘해야 할 거예요. 정말 잘해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 꼭 잘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잘해드릴 거예요. 병원에서 할머니는 마침내 저에게 자신의 신분과 왜 저를 계속 돌봐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제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어머니의 은인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시비를 해결해 주신 후로 저는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칼국수를 사러 오시면 저는 늘 김치를 한 국자 더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귀여워한다고 웃으셨지만 매번 깨끗이 다 드셨습니다. 가끔 장사를 일찍 마치는 날에는 할머니가 저와 함께 한동안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이혼으로 인한 상처도 점차 잊어갔습니다. 장사가 점점 더 잘 되면서 제가 모은 돈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임대할지 말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은 비록 원가가 저렴했지만 바람과 햇볕에 시달리고 비 오는 날에는 더욱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니 가게를 임대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고 제 수중에 있는 저축액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정오, 제 노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막 칼국수를 삶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거 지은이 아니니? 어쩌다 길거리에서 이걸 팔게 됐니? 저는 손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서연이라는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부복을 입고 배에 손을 얹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위 손님들도 원단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고 계속 칼국수를 삶으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만두지 않고 노점 앞으로 다가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때 내가 너보고 민준이랑 이혼하라고 할 때 싫다고 하더니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니? 바람과 햇볕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서연이처럼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며 번다고? 서연이처럼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며 건자고 서연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은 언니. 어제도 200만 원 넘는 가방 사줬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일부러 손목에 찬 팔찌를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때 2천만 원 줄 때 받지 않더니 지금 후회되지? 그때 돈 받아서 일이라도 찾았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제 손에 든 국자는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러 온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싸우게 되면 장사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두 손으로 돈을 벌어요.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니 창피할 것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은 좋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바람을 피워놓고 여기까지 와서 남을 조롱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 네 배가 쓸모없어서 민준이가 서연이를 찾은 거야. 우리 민준이네 집안대가 이어지게 되었으니 이건 좋은 일이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임신했다고 대단한 죄 아는 게 좋은 일이라고요? 저는 당신들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심하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봐요. 제가 오빠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저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서연이 기분 상하게 하면
너랑 나랑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 이때 한 손님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가족들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저 아가씨가 제 힘으로 노점 장사해서 돈 버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조롱하다니 염치도 없어요? 다른 손님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차려입은 꼴은 멀쩡한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요? 게다가 당당하게 큰 소리까지 치다니. 주위 손님들이 모두 덩달아 동조하며 민준과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민준과 서연을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가자. 이런 사람들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 말하면서도 저를 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라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전을 붙이던 이모님께서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양심 없는 것들이죠. 당신은 이렇게 잘해내고 있으니 그들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괜찮아요. 다시 국자를 들고 손님들에게 칼국수를 삶았지만 마음은 겉보기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명 또 저를 거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또 저를 괴롭히러 올 것이었습니다. 분명 또 저를 괴롭히러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마칠 때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점심때 민준과 시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약간 엄숙해지셨습니다. 지은아, 걱정 마. 혹시라도 그들이 또 너를 괴롭히러 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방법을 괴롭히러 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져줄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봐주면 안 돼. 그는 할머니의 인자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그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특하네. 어머니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조롱하는 눈빛, 서연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빨리 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더 크게, 더 잘해서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모아 가게를 열기도 전에 민준과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괴롭히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할머니에게까지 해코지하려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밤에는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바람이 불어 사람들을 덜덜덜덜게 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나갔는데 노점에 도착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추워서 손이 국자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전을 붙이던 이모님께서 제가 추워서 손을 비비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는데 왜 옷을 따뜻하게 안 입었어? 여기 핫팩 있는데 이거 먼저 써. 저는 얼른 이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핫팩을 손에 쥐니 그제야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핫팩도 잠시뿐. 칼국수를 삶을 때 손을 움직이다 보니 바람이 불어 손이 여전히 새빨갛게 얼었습니다. 저는 칼국수를 삶으면서 장사를 마치면 두꺼운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제가 고개를 숙여 손님에게 칼국수를 삶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천천히 해.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고개를 들어보니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계셨고 탈모자도 쓰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찬 가방을 들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추운데 굳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손에 든 천 가방을 열어짓은 회색의 두꺼운 목도리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오늘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네가 옷을 따뜻하게 안 입었을 것 같아서 내 목도리를 가져왔어. 얼른 둘러. 감기 걸리면 안 돼. 저는 그 목도리를 가져왔어. 얼른 둘러. 감기 걸리면 안 돼. 저는 그 목도리를 가져왔어. 아직은 그 목도리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은한 비누 향이 나는 것이 가세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몇 개 더 있어. 이 목도리는 내가 평소에도 잘 안 해. 얼른 둘러. 나한테 격식 차리지 마. 그러면서 할머니는 직접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시고는 목도리 끝에 감싸주셨습니다. 목도리는 정말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목도리는 정말 따뜻했고 목에 두르자마자 추위가 많이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약간 붉어진 뺨을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얼른 손주머니에 넣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추워. 내가 오면서 집에서 생강차를 끓였는데 네가 따뜻한 거 못 마셨을 것 같아서 한 그릇 담아왔어. 얼른 따뜻하게 해줘. 그러면서 할머니는 천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생강향이 서푼 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생강향이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에 차는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한 그릇 따라 마시니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입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입에서부터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할머니는 제가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마셔. 내가 많이 끓여왔으니 혹시라도 부족하면 보온병 안에 더 있어. 너란 아이는 항상 장사만 신경 쓰고 자기 몸은 돌볼 줄 몰라. 이렇게 추운 날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면 누가 너를 돌봐주겠니? 누가 너를 돌봐주겠니?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이렇게 살갑게 저를 챙겨줍니다. 오직 눈앞에 이 할머니만이 제 추위와 배고픔을 마음에 두셨고 일부러 저에게 목도리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손님이 칼국수를 사러 왔고 저는 얼른 보온병을 내려놓고 손님에게 칼국수를 삶아주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서서 제가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가끔 그릇을 건네주시거나 젓가락을 가져다 주시며 손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가씨,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맛보면 알 거예요. 혹시 아침밥도 못 먹는 거 아니니? 내일 아침에 내가 만두 좀 가져올게. 혹시 만두 싫어하면 내가 계란 삶아줄게.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아침에 직접 죽 끓여 먹어요.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직접 끓일 시간이 어디 있니? 네가 직접 끓일 시간이 어디 있니?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재료 사고 돌아와서 육수 우려내야 하는데 언제 아침밥을 해먹어? 어렸을 때 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돼지고기 만두를 좋아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얼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추측한 거야. 애들은 다 돼지고기 만두 좋아하지 않니? 그러면서 얼른 화제를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너 얼른 차다 마셔. 식으면 안 돼. 나는 옆에 가서 구경하다가 이따가 칼국수 사러 올게.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방금 네가 어렸을 때 분명 좋아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추측이 아니라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전에도 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셨고 이제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혹시 할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를 아시는 걸까? 저는 그릇에 든 생강차를 마시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어려서 사진 속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옛 친구일까?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한 바퀴 돌고 돌아오셨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할머니께 어머니를 아시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방금 일은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작은 그릇에 얼큰 해물 칼국수를 사드시고는 옆에 앉아 천천히 드셨습니다. 장사를 마칠 때 할머니는 또 저와 함께 한동안 걸어가셨습니다. 길 위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밤에 일찍 쉬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고, 혹시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꼭 자기에게 말하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할머니께 여쭤보는 뒷모습을 보며, 하지만 제가 묻기도 전에 민준과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괴롭히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심지어 할머니에게까지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노점을 차리자마자 할머니가 기름종이 봉투를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으로 다가와 기름종이 봉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침에 일부러 시장 입구에 있는 만두 가게에서 돼지고기 만두를 사왔어. 아직 따뜻하니 얼른 2개 먹고 배 채워. 저는 기름종이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니 하얗고 통통한 만두 4개가 들어있었고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으니 속이 꽉 차 있었고 맛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만두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너란 아이는 어거. 제 손에 든 만두가 입가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이 집 만두를 좋아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 집 만두를 사러 갔다는 것도요. 이 만두가게는 구시가지에 있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자주 데리고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10년도 더 되니라. 하지만 벌써 10년도 더 되면 내가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할머니는 눈빛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장사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말하면서 할머니는 옆으로 가서 제 노점의 그릇과 젓가락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제 어머니를 아셨고 게다가 제 어머니의 생활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렸을 때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왜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에게 아침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만두였고 때로는 죽이었으며 가끔은 직접 만드신 반찬을 가져오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일을 여쭤보려 할 때마다 할머니는 화제를 돌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민준과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괴롭히러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은 민준과 시어머니가 그날 오후 제가 손님에게 칼국수를 삶아주느라 바쁜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노점 앞으로 다가와 시장관리국 직원이라며 제 식재료를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평소 시장관리국에서 검사를 나올 때는 미리 통보를 하는데 오늘은 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식재료를 압수하고 벌금을 물가. 저는 얼른 모든 식재료를 꺼내
그들에게 검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저것 뒤적거리더니 이보세요. 이 김치는 오늘 아침에 도매시장에서 사온 건데 어떻게 신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이 김치는 분명 기준에 미달해요. 불복하시면 신고하셔도 돼요. 말하면서 그들은 제 식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제 가스레인지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는 얼른 다가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 아가씨의 식재료를 압수하는 거예요? 이 김치는 내가 어제도 봤는데 식재료를 압수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는 할머니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 업무입니다.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아가씨는 매일 신선한 재료를 쓰고 내가 매일 신선한 재료를 쓰고 내가 매일 이 아가씨는 매일 신선한 재료를 쓰고 내가 매일 이 아가씨 칼국수를 사 먹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 당신들이 갑자기 와서 네, 누가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쓴다고 신고해서 저희가 검사하러 온 겁니다. 할머니는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은 어디 있어? 당신들이 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은 해봤어? 이 아가씨는 착한 사람이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쓸 리 없어. 당신들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이 아가씨 물건 압수하고 벌금 물리면 안 돼. 옆에서 전을 붙이던 이모님도 얼른 다가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보세요. 이 아가씨 식재료는 다 매일 사오는 거예요.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 누가 일부러 신고해서 괴롭히려는 거예요. 주위 손님들도 모두 덩달아 동조하며 제 칼국수는 깨끗하고 맛있어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쓸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자 약간 망설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만약 문제가 없으면 압수하지 않을게요. 그들은 다시 한번 제 식재료를 자세히 검사했고 결국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사했고 그들이 가자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오늘 제 식재료는 다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민준이네가 꾸민 짓이야. 그들은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일부러 신고해서 네가 장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야. 지은아,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정합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서 할 말 해봐. 그날 장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저와 함께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 위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꽃 키우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고 특히 장미꽃을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잘하셨고 가장 잘하시는 요리는 돼지갈비찜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일들이었고 어머니와 저는 무슨 관계이신가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나는 네 어머니를 정말 알아. 우리는 수십 년 된 오랜 친구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연락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너를 많이 돌봐달라고 하셨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를 아셨고 심지어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저를 돌봐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계속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울지 마. 네 어머니가 네가 지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앞으로 어머니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어머니가 항상 저를 걱정하셨다고 제가 시댁에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슬픈 것은 어머니가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것이고 따뜻한 것은 어머니가 저를 돌봐줄 사람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민준과 시어머니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심지어 할머니에게까지 해코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저를 돕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저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안으로는 저는 할머니에 대한 친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노점에 오시면 저는 미리 칼국수를 삶아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김가루를 더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귀여워한다고 웃으셨지만 매번 깨끗이 다 드셨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 쪽은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노점에 찾아와 시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침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뒤에서 꼼수를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막 재래시장에 도착했는데 채소 파는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제 어떤 할머니가 와서 너를 찾더라. 너랑 아주 친하다고 하면서 네가 그 매일 오는 백발 할머니랑 무슨 관계냐고 묻고 그 할머니가 혹시 너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묻던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명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할머니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제가 할머니의 친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을. 저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 친구세요. 매일 와서 너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일도 해결해주고 네가 스스로 잘 판단하면 돼. 저는 아저씨의 조언에 감사했고 시어머니의 속셈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제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장사가 점점 더 잘 되자 우리의 관계를 망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럴수록 저는 할머니와 더욱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칼국수를 사러 오셨습니다. 다 드신 후 급히 약국에 가서 이웃집에 혈압약을 사러 가다가 너무 서두르신 나머지 짙은 갈색의 낡은 지갑을 제 노점에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갑을 주워 할머니를 뒤쫓아가서 돌려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멀리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시면 돌려드려야겠다고 생명 돌려드려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노점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장사를 마칠 때 서랍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고 안에 물건들였고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80년대 무늬 있는 블라우스를 입은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장미꽃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여자는 제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머니의 똑같은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저는 한눈에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지냈고 함께 사진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할머니가 이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할머니와 어머니가 수십 년 된 오랜 친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머니가 옛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안타까웠는데 어머니는 이미 할머니와 연락하셨고 심지어 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지갑을 잘 정리했습니다. 내일 할머니께 꼭 할머니와 어머니의 젊었을 때 이야기를 여쭤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가 노점에 도착하시자마자
저는 얼른 지갑을 할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지갑을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는 지갑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톡톡 치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제 이웃집 약 사러 간다고 너무 서둘러서 깜빡했네. 지은아, 고마워. 저는 할머니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사진을 보며 웃으셨고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건 너희 어머니랑 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우리 둘 다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주말에 같이 공원에 놀러 갔다가 저 장미꽃이 예뻐서 이 사진을 찍었지. 세월이 이렇게 흘러 벌써 너희 어머니도 가고 없는데 이 사진은 아직 남아있네. 저희 집에도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속 모습이랑 똑같아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유능했어. 공장에서는 기술자로 인정받았고 나한테 기술도 자주 가르쳐줬지. 우리는 둘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 사람들이 우리를 친자매 같다고 했지. 나중에 너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이사간 후로는 자주 못 만났지만 계속 연락은 했어. 돌아가시기 3달 전에도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걱정된다고, 네가 시댁에서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혹시 기회가 되면 너를 많이 돌봐달라고 하셨어. 그럼 왜 저한테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나한테 네 시댁 주소를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이 근처에 산다고만 했지. 나도 몇 년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아들, 손자 돌봐주느라 바빠서 찾아다닐 틈이 없었어. 지난달에 우리 아들이 손자를 데려간 후에야 내가 시간이 생겨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네 노점을 보게 되었어. 네가 눈에 익어서 또 네가 손님한테 지은이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야 네가 맞다고 확신한 거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만난 것도 운명적인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서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몰라요.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나한테 뭘 그리 격식 차려? 너희 어머니랑 나는 평생 친구야. 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 참, 네 어머니가 나한테 너한테 전해주라고 한 물건이 하나 있어. 내가 집에 가서 찾아서 내일 가져다 줄게.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찾아주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 물건을 가져오기도 전에 민준과 시어머니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정오, 제가 칼국수를 삶느라 바쁜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도 계신 것을 보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좋은 것을 배우지 않고 젊은 사람이나 괴롭히고 남의 아가씨 신뢰나 속이려 하고 무슨 속셈인지 몰라.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어머니와 다투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돌보는 건 단열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은이를 돌보는 건 단열한 일이야.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전 며느리 일에 참견하는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비켜. 여기 방해하지 말고. 서연도 덩달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경찰에 신고해서 할머니 체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주위 손님들도 참지 못하고 모두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서연을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가면서도 저를 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 기다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들은 그저 종이호란이야. 너한테 정말 어떻게 하지는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또 저를 괴롭혀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할머니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저를 도와주니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기만 하는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할머니도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고 혹시 시어머니를 만나더라도 충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철이 들었다고 웃으셨고 이미 어머니가 맡기신 물건을 찾았다고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어렸을 때와 관련이 있을까?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육수를 우려낼 때는 일부러 닭혀를 더 많이 넣어 맛을 더 진하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정성껏 우려낸 육수를 할머니께 맛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점을 막 차리자마자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오셨고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받아대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어서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삶아드릴게요.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절게 되었네.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끄덕이고 옆에 작은 의자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아. 먼저 네 어머니 물건부터 너한테 줘야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 상자 안의 물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꼭 내 손으로 너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리고 혹시 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 안의 물건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지. 저는 손에 든 나무 상자를 보았습니다. 낡은 스타일의 붉은 나무 상자였고 위에는 간단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약간 달아 있었고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붉은색 벨벳천이 깔려 있었고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 팔찌 하나, 통장 하나, 그리고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은 팔찌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끼시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손에 끼고 계신 것을 자주 보았는데 나중에 어디에 두셨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기운이 손바닥에 닿는 것이 마치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통장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통장이었고 개설일은 어머니가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던 해였고 위에 쓰인 글씨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글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혀있는 종이를 펼쳐보니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편지 한 통과 출력된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편지를 보았습니다. 글씨가 약간 흘려 쓴 것이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셨을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가장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너다. 네 성격이 어려서 시댁에서 상처받기 쉬울 거야. 엄마가 너에게 돈을 조금 남겨두었고 그리고 거래 내역서 한 장도 있어. 이건 엄마가 예전에 민준이를 조사해서 찾은 거야. 민준이가 너희 결혼 후에 너희가 함께 모은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엄마 계좌로 이체했어. 네가 나중에 민준이랑 헤어지게 되면 이 내역서가 네 돈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장 여사님, 즉 지금 너를 돌봐주는 할머니한테도 말해뒀어. 너를 많이 돌봐달라고. 여기까지 읽자 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심지어 미리 증거까지 찾아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남기지 못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는 늘 그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생각했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민준이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꼼꼼이가 많으니 네 상황을 잘 지켜봐 달라고 하셨어. 혹시라도 네가 민준이랑 이혼하게 되면 꼭 네 몫을 되찾아 달라고 하셨지. 저는 눈물을 닦고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 씨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내가 경원이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민준 씨가 몰래 돈을 빼돌린 줄도 몰랐는데요. 민준이가 너에게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희 공동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자기 엄마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했어. 자기 엄마 빚 갚는 데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을 숨기려는 속셈이었지. 네 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몰래 너희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했어. 그러다가 민준이가 결혼 2년째부터 계속 자기 엄마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앞뒤로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 듯을 했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민준과 제가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모두 공동 계좌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민준이 몰래 1억 5천만 원 넘게 빼돌리고 저에게는 5천만 원도 안 남겨두고 이혼할 때도 겨우 2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니 정말 너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원래 너에게 말해주려 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네가 그 사실을 알고 화나서 너희 관계에 영향을 줄까봐 네가 기분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 하셨지. 하지만 결국 너에게 말해주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거래 내역서를 나에게 주시면서 혹시 네가 나중에 민준이랑 이혼하게 되면 꼭 이 내역서를 가지고 민준이한테 네 몫을 되찾으라고 하셨어. 저는 손에 든 거래 내역서를 보았습니다. 위에는 민준이 돈을 이체한 시간과 금액 그리고 수취인 계좌 정보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자기 엄마에게 이체하고 이혼할 때도 불쌍한 척하며 저에게 겨우 2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니 정말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또다시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남겨주신 증거가 없었다면 할머니가 저를 계속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속고 살면서 민준에게 이렇게 심하게 당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슬퍼하지 마. 이제 이 거래 내역서가 있으니 우리 민준이한테 네 몫을 되찾을 수 있어. 걱정 마. 어머니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민준과 그 가족들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게 놔둘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준에게 제 몫을 되찾고 그와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속에서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당장 그 늙은 여자를 쫓아내. 더 이상 너랑 같이 쉬시덕거리지 못하게 해. 안 그러면 내가 네 노점에 가서 난리쳐서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쥐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보고 어머니를 쫓아내라고 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 친구분이시고 저를 돌봐주러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 속에서 몇 마디 욕설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은 그저 너를 겁주려는 거야. 우리 지금 증거가 있으니 그 사람이 난리 쳐도 두렵지 않아.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오면 우리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따져서 사람들이 다 그와 민준이가 너를 어떻게 속였는지 알게 하자. 그래, 이제 저에게는 증거가 있고 할머니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저를 도와주니 더 이상 민준과 시어머니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민준에게 제 몫을 되찾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장사를 일찍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가서 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거래 내역서가 민준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몫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옆에 계신 할머니를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나한테 뭘 그리 격식 차려. 나한테 뭘 그리 격식 차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셈을 치를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정의를 되찾고 민준과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후 할머니는 근처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변호사가 방금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법원에 민준을 고소하면 민준은 빼돌린 1억 5천만 원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갑자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요즘 장사가 점점 더 잘 되고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단골 손님이 많이 늘었는지. 어떤 손님은 친구 추천으로 왔다고 하던데 저는 다들 저희 칼국수가 맛있어서 서로 소개해 주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부는 내가 홍보해 준 거야. 어머니가 저를 홍보해 주셨다고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홍보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근처 구시가지에 살잖아. 평소에 아파트 단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에어로빅하고 생활체조하는데 그분들한테 시장 입구에 칼국수 파는 아가씨가 있는데 맛이 정말 정통이 맛이고 내 오랜 친구 딸이라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어. 시간 나면 가서 응원해달라고 했지. 그 할머니들이 워낙 인정이 많아서 다음 날 몇 분이 가서 드셔보더니 다 맛있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소개해줘서 네 칼국수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걔도 소개해줘서 네 칼국수 먹으러. 어쩐지 요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더라니 어머니 덕분이었네요. 저를 돌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나한테 뭘 그리 격식 차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네 칼국수가 맛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홍보해도 소용없어. 참, 내가 또 회사 구내식당 한 곳이랑 연락해봤어. 그쪽에서 매일 칼국수 2형 그릇을 직원 점심으로 주문하고 싶다고 하다.
네가 원하면 매일부터 바로 배달 시작할 수 있대. 정말이요. 저는 순간 감격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됐네요. 당연히 원해요. 이렇게 되면 매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가게를 여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네가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네 어머니도 편안하실 거야. 참, 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민준이 엄마 계좌에 있는 돈을 알아봤어. 그 1억 5천만 원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고소하면 법원에서 그 계좌를 동결해서 그들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까지 확인해 주셨다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 몸에 무슨 일이 있겠니? 그저 네가 빨리 돈을 되찾고 네 가게를 열어서 잘 지내는 것을 바랄 뿐이야. 참, 변호사가 우리에게 서류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니? 내일 내가 너랑 같이 가서 거래 내역서 몇 부 복사하고 네 어머니가 쓰신 편지도 공증받자. 그러면 법적 효력이 더 생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할머니는 먼저 인쇄소에 가서 거래 내역서 5부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공증받았습니다. 공증인은 이 편지가 어머니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쓰신 것이고 거래 내역서와 결합하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온 후 우리는 다시 법률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소장을 작성해서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긴장되는 것은 재판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몰랐기 때문이고 기대되는 것은 빨리 제 돈을 되찾고 민준과 시어머니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점에 돌아온 후 제가 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전에 연락했던 그 회사 담당자가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칼국수를 먼저 맛보고 싶다고 맛이 좋으면 매일 2형 그릇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칼국수 한 그릇을 삶아 고명을 듬뿍 올려 담당자에게 건네드렸습니다. 담당자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맛이 정말 좋네요. 밖에서 파는 가게 칼국수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정합시다. 내일부터 매일 정오 11시에 저희 회사 구내식당으로 2형인분 배달해주세요. 한 그릇에 1만 5천 원이고 주 단위로 결제할게요. 저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담당자를 배웅한 후 옆에서 전을 부치던 이모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벌써 회사 단체 주문까지 받다니. 앞으로 분명 큰 가게 차릴 수 같다니. 저는 옆에 계신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모님은 얼른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당연한 일이야. 지은이가 워낙 힘든 아이라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그날 오후 민준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말투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지은아, 너 그 늙은 여자랑 같이 우리 집을 속이려 한다며? 너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집을 속여? 당신들이 먼저 나를 속였잖아.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당신 엄마 계좌로 이체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미 증거 다 확보했어. 다음 주에 법원에 고소할 거야. 그때 되면 당신은 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거야. 민주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재산 빼돌린 사실을 알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어.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민준의 알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의 말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아, 흥분하지 마. 법원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겁나니?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과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혼을 강요하고 겨우 2천만 원만 주려 할 때는 좋게 이야기할 생각은 안 했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늦었어. 우리 법원에서 보자. 말하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겁먹을 차례였습니다. 전화를 끈 차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준이 전화한 이야기를 할머니께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적으로 합의하려 하는 거지. 하지만 너는 마음 약해지지 말고 꼭 법원에 고소해서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했으니 저는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저에게 몇 번 더 전화했고 심지어 시어머니를 데리고 노점에 찾아와 저와 사적으로 합의하려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줄 테니 법원에 고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태도가 단호하자 또다시 난리를 피우며 제가 은혜를 모른다고 했고 심지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와 주위 손님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또 손대려 하면 우리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처리하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더 이상 난리를 피우지 못하고 민준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법원 재판이 열리면 제 돈을 되찾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돈으로 저만의 얼큰 해물 칼국수 가게를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미래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염려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칼국수 장사를 잘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법원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가 남기시는 팔찌를 손에 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오늘 스스로 정의를 되찾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장 여사님, 즉 저를 돌봐주시는 할머니는 저보다 더 일찍 오셨습니다.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안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삶은 계란 2개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재판 시간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자 변호사는 저에게 소장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증거가 충분하니 분명 이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약간 긴장되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두려워하지 마. 어머니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거도 있으니 우리 분명 이길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서연도 함께 왔는데 일부러 배를 내밀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장 여사님을 보고 시어머니는 즉시 눈을 흘기며 민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정말 고소하러 왔네. 지 발든 지가 찢는 거지.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시선을 피하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 시간이 되자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와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제 소송 청구를 설명했습니다. 민준에게 몰래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이번 소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거래 내역서, 어머니가 쓰신 편지, 공증사무소의 공증서 등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을 붙이던 이모님과 재래시장의 몇몇 이웃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민준과 시어머니가 이전에 여러 차례 저를 찾아와 시비 걸고 괴롭혔다는 것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전을 붙이던 이모님은 일어서서 이전에 민준과 시어머니가 노점에 찾아와 저를 조롱하고 일부러 신고하고 심지어 저를 때리려 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이 지은 아가씨는 힘든 형편이에요. 시댁에서 쫓겨나 얼큰 해물 칼국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민준이와 그 엄마는 계속 괴롭히고 몰래 재산까지 빼돌리다니 너무 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판사는 그 말을 듣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민준 씨, 원고는 당신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 1억 5천만 원을 몰래 당신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입니까?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민준은 얼른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 1억 5천만 원은 제가 몰래 이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해서 제가 이체한 겁니다. 원래 엄마 병이 나으면 다시 이체하려 했습니다. 이건 재산 빼돌리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얼른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판사님, 제가 그때 정말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때 정말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도 저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희 집 지금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시은 언니는 계속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 인정머리 없어요. 그들이 눈을 뜨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민준 씨가 돈을 이체했을 때 시어머니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민준 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시어머니 몸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에 있는 1억 5천만 원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장 여사님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민준이 엄마 계좌를 조사했는데 그 1억 5천만 원은 작년에 이체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전혀 치료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민준이와 그 엄마는 이전에 저를 협박해서 지어머니가 전화로 협박해서 지은이 일에 협박해서 지은이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안 그러면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 신경 쓰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자 민준과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른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 녹음은 가짜야.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녹음은 이미 감정을 거쳐 사실이며 유효합니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거래 내역서와 증인들의 증언 모두 당신 아들이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 죄질이 나쁨으로 본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가중 처벌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변명하려 할 때 이때 장 여사님이 갑자기 법정 문 쪽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잠시 들어와 주세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병력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 여사님이 소개했습니다. 판사님, 이분은 병원의 이 박사님이시고 민준이 엄마의 주치의이십니다. 이 박사님이 증인. 판사님께 민준이
엄마가 작년에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민준이 어머니의 주치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민준이 어머니는 병원에 한 번만 오셔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몸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건강검진 보고서입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이 박사님은 건강검진 보고서를 판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를 보자 민준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색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난리를 피우려 하자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그 죄질이 중함으로 본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가중 처벌할 것입니다. 이때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인정합니다. 이혼 후에 지은이가 계산을 분할받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엄마 계좌로 이체한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은이에게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제발 면해주세요. 저 지금 정말 돈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죄를 인정하자 더 이상 난리를 피우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도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부디 판사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른 뒤로 물러서서 자신과는 상관은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민준 씨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피고 민준은 본 판결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원고 지은에게 부부 공동재산 1억 5천만 원을 반환할 것. 2. 피고 민준은 원고 지은에게 부부 공동재산 1억 5 지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고 지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고.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판결을 듣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장 여사님도 기뻐하며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지은아. 네가 이겼어. 네 어머니가 아시면 분명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노려보며 실망감에 가득 찬 눈빛을 노려보며 실망감에 가득 찬 눈빛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해. 이깟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앞으로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라고? 민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만 숙인 채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 시비를 걸려 했습니다. 장 여사님이 얼른 제 앞에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또 뭘 하려는 거야?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또 난리를 피우면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장 여사님의 엄숙한 모습과 주위 사람들을 보고는 결국 더 이상 난리를 피우지 못하고 민준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초라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야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 여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소송에서 분명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장 여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이건 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그들이 스스로 잘못했으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지.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축하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소송의 승리가 저에게 재산을 되찾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되찾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민중과 시어머니가 두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저만의 얼큰 해물 칼국수 가게를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효력 발생 후 민주는 지체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1억 5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날 저와 장 여사님은 어머니 묘지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에는 팔찌를 묘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제 돈을 되찾았어요.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장 여사님도 계속 저를 돌봐주고 계시니 엄마는 하늘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장 여사님은 옆에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인, 보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강해졌어요. 앞으로는 제가 있으니 제가 잘 돌봐줄 거예요. 묘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저와 함께 며칠 동안 돌아다니셨고 마침내 재래시장 근처에 30평이 넘는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던 날 저는 일부러 전을 부치던 이모님과 제 가게 단골 손님 몇 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 저를 기뻐하며 앞으로 분명 제 가게에 칼국수 먹으러 자주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가게 인테리어였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지 않고 직접 간단한 인테리어 스타일을 디자인했습니다. 벽면은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하고 벽에는 어머니의 젊었을 때 사진 몇 장과 저와 장 여사님의 합정 사진을 걸었습니다. 카운터는 원목색 나무판으로 만들었는데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장 여사님은 매일 가게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인테리어 재료를 사러 가주시고 인부들과 함께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후 저는 시장관리감독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과 위생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테이블과 의자, 주방 도구를 사고 칼국수를 삶는 일을 도와줄 어린 아가씨 한 명도 고용했습니다. 전에 부치던 이모님의 조카딸이었는데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주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 얼큰 해물 칼국수 가게는 드디어 개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개업하던 날 저는 풍물패를 불러 공연을 펼쳤고 개업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사면 삶은 계란 하나를 무료로 드리고 SNS에 공유하고 좋아요를 받으면 할인도 해주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아침 5시부터 가게에 오셔서 육수를 우려내는 것을 도와주셨고 전을 부치던 이모님과 이웃들도 모두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아주 북적거렸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저는 겨우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실 틈이 생겼습니다. 장 여사님이 갓 삶은 얼큰 해물 칼국수 한 그릇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어서 맛봐. 오늘 육수는 어떻게 우려냈는지. 저는 한 입 맛보았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육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칼국수의 맛이 아니라 바로 집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장 여사님이 저에게 주신 따뜻함이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구나. 어리석은 아이구나. 왜 우리 삶은 점점 더 기뻐해야 할 때잖아. 저것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칼국수를 먹으러 왔으니. 가게를 연 후로 제 장사는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매일 칼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어떤 손님은 심지어 아주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는데 매일 배달 주문이 100건도 넘게 들어와 너무 바빴습니다.
나중에는 직원 2명을 더 고용해서 겨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 쪽은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돈을 돌려준 후로 집안의 저축액이 거의 바닥났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원래 민준을 따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밤새도 겨우 내 처지가 되자 매일 민준과 싸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서연이 제 가게에 와서 난리를 피우며 제가 민준의 돈을 빼앗았으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손님에게 칼국수를 삶아주고 있었는데 서연을 보고 전혀 다야 할 돈이에요. 서연을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또 난리 피우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네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으니 불복하면 법원에 저를 고소하세요. 주위 손님들도 모두 서연을 비난하며 염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저는 전을 부치던 이모님께 서연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헤어졌고 심지어 아이도 지웠다고 들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매일 집에서 술을 마셨고 시어머니와도 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직장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자신도 돈이 없자 몸이 점점 더 나빠져 자주 병원에 가셨지만 병원비도 낼 돈이 없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 시원한 것은 분명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들이 저에게 잘해주고 바람 피우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남 탓할 수 없죠. 지금 저와 장 여사님은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게에 가서 육수를 우려내고 장 여사님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십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은 후에는 함께 집에 가서 밥을 해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친모녀처럼 말입니다. 가끔 저는 장 여사님께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장 여사님도 저에게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놀던 날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지난달에는 제 얼큰 해물 칼국수 가게가 분점도 열었습니다. 장사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5천만 원을 산골 아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 여사님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가 아시면 분명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행복한 삶이 어머니의 염려와 장 여사님의 보살핌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얼큰 해물 칼국수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장 여사님을 잘 보살피며 제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